방역 작업을 하는 거죠. 뭐야? 소독? 저렇게 난리를 쳐. 아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외교장에 그치. 가서 그런데도 푸틴이 굳이 자기 방에 와서 잘하고 자기 별장에서 잘하고 그러는 대로 그랬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솔직히 못 믿겠어. 당신 KGB잖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뭐 어떻게 아는데 이게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데 2019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는 언론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201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자들이 워낙 붙으니까 김정은이 하기로 한 일정을 그냥 취소한 적도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언론에 왜 붙냐. 근데 이번에는 일거수일투족 언론들이 다 따라 붙었는데도 김정은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언론 노출을 많이 했습니다. 급기야 방러를 마치고 귀국한 뒤 하루도 안 돼서 김정은의 방러 일정을 다룬 기록 영화를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자기들이 홍보까지 했습니다. 예. 바뀌질 않아 이렇게 세트가. 음악은 안 바뀌는구나. 도로 관계. 러시아 연방을 러시아 야이 오랜만이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습니다. 이렇게 군 사회를 받고 전용 열차를 통해서 러시아 가서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우와. 돌아왔습니다. 오래 있었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 깊은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동지께서 로조 관계 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러시아 연방을 또다시 찾아주신 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저로 두 나라 관계 발전만이 아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의미 깊은 사변인 것으로 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휘감으며 충격적인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정을 이감. 이건 뭐 거의 엄청난 문학적인 수사들이 부끄럽지?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은 조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사변적 계기로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4년 만에 아니 이렇게 언론 노출에 사실 잘 안 하다가 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실 이제 김정은이 올 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닫아 걸었던 문을 이제 열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대외 활동의 첫 대상지는 뭐니 해도 중국일 거다. 시진핑 주석 오랜만에 못 만났으니까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개막식 때 가서 뭔가 만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와. 선수를 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해버린 거죠. 이게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뭐 협력하는 이게 아니라 말은 군사협력이지만 이게 한반도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2019년도에 이제 북러 회담하고 2023년도에 북러 회담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푸틴 대통령의 위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는 저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보고 오란 말 안 했는데 저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갑의 위치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을의 위치였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 터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 북한에 무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적인 면에서 많은 김정은 위원장이 갑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러시아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은 게 네. 김정은을 대하는 우전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또 푸틴이 또 직접 나와서 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제 군사적인 상황 이전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어떤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선물을 한 보따리 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푸친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자막을 보니까 이제 뿌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다.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보도적인 수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보따리를 줬어요.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아왔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안에 어떤 선물을 김정은이 받아왔는지 제가 선물 리스트를 짜라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야 이거 이만갑다워 이게. 이게 더 이게 재밌어 사실. 어떤 매체에서도 그렇지. 푸친 뭐 선물 리스트까지 막 보도를 하는데 이만가면 또 다 하죠. 궁금하니까. 먼저 우리 뿌찐 형이 준 선물. 뿌찐 형이 준 선물부터 좀 보시면 크게요. 일단 러시아제 소총을 줬고요. 그다음에 우주복 장갑을 선물로 줬습니다. 우주복? 어디다 쓰라고 준 거야. 실패하긴 한데 저걸 어디다 씁니까? 아니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그 예. 전기차 회사 사장님 만나러 갔더니 야 이거 핸들 하나 먹. 그렇지. 아니 이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야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성공했을 때 필요한 게 우주복 장갑인데 어허. 일단 정찰 위성 발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발사는 성공할 거다. 그렇지. 그럼 뭐 우주 올라가서 써라. 일단은 바베큐용으로 쓰더라고. 정찰 위성도 그렇지. 유인 위성이 아닌데. 먼 거리를 내다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주복 장갑까지 그렇지.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연해주 주지사가 또 김정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방탄복 세트를 줬고요. 그리고 지금 요 드론 선물이 가장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탄복은 좀 너곧 맞을 것 같아. 우리식으로 약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연료화상 카메라에 탐지되지 않는 특수복, 그리고 러시아 화가가 그린 평양 전경 그림도 줬고 또 북한 열병식 때 만났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벌써 몇 번째 만났잖아요. 그렇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 러시아 스타일의 펄 모자를 이거 사이즈까지 알아봐서 아주 양손 무겁게 김정은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선물 보따리를 받아왔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선물 보따리 이전에 뭐가 좀 잡다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준비되게. 잡스러워요. 선물이 너무 뭔가 어수선한데요? 아니 잡스러운데 딴 건 다 볼거 딱 드론만 보면 돼요. 핵심적인 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드론인데 요번에 선물 받은 드론이 이게 실전 배치가 가능한 드론이거든요. 5대가 공격용 드론이고요. 또 1대가 정찰용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걸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이걸 갖다 교묘하게 선물로 포장해 넘겨줬는데 일단은 기계류, 특히 이제 기계류와 운송수단 등 그 군수품과 관련된 거 일체 하여튼 북한에 주는 것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너희들이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갈 거야. 하고 다시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위반이고 아니 뭐가 위반이고 불법입니까? 대박이다. 야 내가 역대껏 본 입장 그림을. 하여튼 이 김정은이만 없으면은 이 개나발도 불고 말이야. 이래서 이 이만감 녹화장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네. 아니 이거는 스키 장갑이잖아. 아니 그쵸.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우주복 장갑인데. 우주복 장갑 맞아요? 우주복 장갑이야. 오케이. 방탄조끼가 그 턱바지 같아요. 이게 무슨 턱받이야 이게. 쟤 지금 체격 때문에 옆에 안 쪼여져. 너 옆구리 총 맞는다. 하나 더 사서 옆에서 하면 돼. 이게로 모자가 너무 작아서 피가 안 들어. 오늘 너무 잘했다. 아니 이게 다 지금 러시아에서 받은 선물이죠 다. 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래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평양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래 좀 소개를 해드리겠어. 요거의 그 러시아제 털모자, 그리고 요게 방탄조끼, 그리고 우리 뿌찐 형님께서 직접 주신 우주복용 장갑, 그리고 이 소총까지.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오늘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여. 지도가 느낌이다. 그동안 좀 약간 허접한 분위기의 김정은 짝정원이 아니야.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김정은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맞는 옷이 있네요, 근데. 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도 제작, 아래쪽도 제작. 김정은이 선물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던데 사실 선물을 제일 많이 받은 건 할아버지 김일성입니다. 그래요? 지금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열차도 그 기반이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준 기차거든요. 열차 줬지. 인류신 여객기 줬지. 그리고 지스라고 하는 스탈린 타는 똑같은 차, 승용차를 선물로 줬고 그 지스라는 차는 묘양산 친선전을 가면 스탈린 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주신 선물이랑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선물이 있고 그리고 김정일도 그 백두혈통이 이른바 백두혈통이 좋아하는 백마 그리고 은으로 만든 닭이 이런 것들 받아서 그게 다 지금 묘양산 친선전랑관이라는 데 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좀 잡다한 물품을 여러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주려면 열차를 주든가 비행기를 주든가 백마를 주든가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4년 만에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만갑, 우리가 또 예측의 귀신들, 북한 예측 예능 이만갑 아니겠습니까? 네, 요것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죠. 하나하나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북한을 비워서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평양 출발부터 도착까지 계산하면 무려 9박 10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길었던 만큼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 저희 이만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명 만갑 패치. 자, 그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김정은, 이 김정은을 둘러싼 인물들의 정체가 첫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에 따라 나선 수행원 구성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권의 정상이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를 방문할 때에 수행원에 누구를 데려가느냐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만갑 패치 러시아 방문 수행원 꼼꼼히 저희들이 분석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외교 실세 최선희 모습 보입니다. 야, 진짜 붙박이장이네요. 그 뒤로는 뭐 김정은의 최측근 리병철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열 2위 박정천 모습도 보입니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현재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총괄하고 있는 박태성. 그리고 하얀 모자 쓴 사람이 김명식 해군사령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보이면 서운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거의 뭐 어벤져스급의 군 관련된 멤버들이 수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좀 낯익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니 유독 좀 군 관련된 인물들이 좀 많이 따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2019년도 데려간 사람하고 지금 올해 데려간 사람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약간 정상적인 국가의 대표단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수영이라고 당부위원장인데 경제 담당, 그다음에 이영길 총참모장, 그다음에 이영호 외무상, 뭐 그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갔고 지금 가는 거는 그냥 딱 봐도 최선희 외무상 빼고는 다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총책임자인 박태성 당주장의 비서. 그 사람이 위성 국가우주개발비상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 군서열 1위, 2위 가갖고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갖고 군수공업부장 조춘영이가 갖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대표단 구성만 보면 나는 이번에 가서 그냥 해군, 공군, 위성 요거만 주로 할 거야 하고 그 부분 사람들 다 끌고 간 것이 이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방문단을 구성하는 건 사실 정상 국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갑이 준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들 또 패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러시아 또, 방문 사절단. 러시아 방문 사절단.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액자를 준비했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슈슈슈슈. 유여정. 박정천인가? 뭐야 이거? 그럴까? 짠! 아,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진짜 처음 본 인물이에요, 저는. 처음 본 인물이죠.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가 포탄, 실탄이잖아요. 맞아요. 이 양반이 북한에서 포탄, 실탄을 총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동했다는 것은 푸틴한테 보여준 거죠. 봐라, 원하는 게 그거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인물은 조춘룡이 되겠습니다. 조춘용 어떤 사람입니까? 조춘용 우리가 지금 좀 낯설죠 사실. 이름 자체가 이제 입에 잘 안 읽는 이름인데 이번 그 가장 먼저 이제 성현 선생님이 그 꼽아 주셨듯이 지금 북한 권력 서열 현재로 보면은 저는 한 5위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공업부장을 작년 6월에 맡았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 작년 6월 또 9월에 무력 법령화 뭐 이런 걸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기용한 인물이다. 외국에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업무를 젊을 때부터 해왔고 북한의 지하 군수 경제를 다루는 이 경제위원장도 맡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뭐 러시아 수행원으로 따라갔지만 사실은 이병철 북한군 원수하고 같이 해외여행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만큼 안보리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 그런 인물이에요? 여행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군수공업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좀 발을 묶어 놓으려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자, 조춘영에 이어서 우리가 또 또 등장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재밌는데? 그렇게 뭐랄까 오도방정 안 떨고 긴장감 높이는 거죠. 오도방정. 바로 박태성입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는 인물들이네요. 박태성은 당비서입니다. 그 조춘용이 주로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그 재래식 무기 있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박태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는 군사용 정찰 위성 개발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넘겨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로부터 바로 그 군사용 정찰 위성 기술을 넘겨받겠다라는 거고 사실 정찰 위성이라는 게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핵 미사일 발사랑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미사일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장 네. 아까 나왔었죠. 그다음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그리고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 세 사람이 같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두 사람은 한 명은 수출 담당, 한 명은 담당? 수입 담당으로 간 거네요. 저 박태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때부터 이제 조직 지도부에 오래 있었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할 때 그 전에 백두산에서 8명을 데려갔던 삼지연 8인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제외한 7명이 가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장성택을 처형하는데 그때 박태성이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입니다. 그때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북한에서 국가적인 총 역량을 집중하는 게 이제 정찰위성이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을 만드는 국가우주개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장난감 그 정찰위성을 가져오는 총책임자가 이번에 따라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판내쇼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또 금색 테두리가 있고 어디로 갈까요? 이 금색 테두리가 뚜루뚜루뚜루뚜루 우리가 뚜루뚜루뚜루뚜루 김여정? 그럴까? 박훈. 또 추첨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짠! 그렇습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아니 애매해요. 왜냐면 왜 갑자기 해군 사령관? 그렇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해군 참모총장 격인데 이 양반이 우리 국내 언론에도 잠깐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해군 기지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방문했을 때 김주애한테 거수 경례랑 또 무릎까지 꿇었던 딸랑딸랑이죠. 굉장히 브로맨스를 한번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십시오. 모자를 바꿨어. 2022년 련포 1호의 모자를. 그러니까 친구. 2022년 련포 온실 농장 준공식에서 서로 모자를 바꾸어 쓴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깨 동무라고 자. 정말 살 떨릴 거 지금. 왕이 감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조선시대에 준 거예요, 그냥. 모자를 바꿨어. 근데 물론 해군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의 지위는 높지만 이번 러시아 방문에 그러면 저 양반이 왜 따라갔을까? 사실 북한의 해군 하면요 되게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서해하고 동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운영에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은 함정보다는 북한은 아마 잠수함에 더 집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응일성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러시아 가기 전에 북한에서 그 전술 잠수함 진수식을 했거든요. 첫 수중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모두 총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 추진 잠수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발사를 했을 때 그때 평형을 유지하는지 이건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아마 이거를 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 다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만약 혹시 여기서 구태타를 한다면 이거 누가 평양에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방러 기간 동안에 미사일 2발 발사했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나가 있고 군 수뇌부가 나가 있어도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죠. 어찌됐건 이번 러시아 방문 수행원들의 면면을 이제 살펴보니까요. 네. 북한과 러시아 사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그 이해관계 실무자들이 모두 다 이제 같이 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선 교류, 뭐 외교 행사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무기 달라. 그러면 너희들은 또 첨단 기술을 이전해 달라. 이 이권 관계에 대한 뚜렷한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이제 망가 패치 그 두 번째 사진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죠. 샌들을 벗고 구두를 신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망가 패치입니다. 김정은의 변신. 최근에 샌들만 신었어요. 맞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구두를 신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정은의 키가 66에서 67 정도로 예상된대요. 그러면 지금 굽이 좀 높아 보였어요. 한 10c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푸틴하고 섰을 때 지금 사진을 보면요. 거의 동등해 보이는데 미국의 트럼프랑 회담할 때는 키 차이가 너무 나는 사진이 엄청 많이 돌았어요. 지금 푸틴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키는 좀 맞춰야 정상급의 이제 자존심이 산다 이거죠. 푸틴도 키가 크지는 않아요. 키가 168로 알려져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요. 푸틴도 굽 높은 그럼 같이 실었네 둘 다. 같이 안 신으면 될 걸 왜 같이 신어요? 조율이 안 된 거지.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90이에요. 너무 커. 190.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 거의 굽이 이런 거 신고 왔었어요. 어머. 겨우 맞춘 거야. 근데 63빌딩 위에 있구나. 근데 이건 불문율이에요. 어떤 정상회담이든 간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상대보다 작아 보이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키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자존감이 높으면 되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 아빠 김정일 위원장도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뭐 했냐면 빠마. 뽀글뽀글. 이렇게 직모예요. 1호라도 올려야지. 직모였는데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그 둘리의 마이콜 같이 이제 빠마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방러에서 4년 전하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김정은의 외모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에 2019년, 오른쪽에 2013년. 가장 먼저 종민 씨 뭐가 달라진 것 같죠? 뭐야? 얼굴이 좀
뭐야 좀 빠졌나? 스타일도 조금 바리깡 밑으로 내린 거. 얼굴이 좀 나이가 좀 더 늙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이나 이런 게 달라진 점이 있지만 지금 보면 가장 달라진 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네.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인민복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를 어떤 상징하는 그렇죠. 이런 복장인데 시진핑 주석을 과거에 만날 때 또 4년 전 푸틴을 만날 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찾아보면 모두 다 인민복을 입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복 차림으로 처음 외유에 나섰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김정은이 이제 서방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좀 걸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할아버지 때로 러시아의 관계를 좀 회복하겠다. 왜냐하면은 김일성 위원장이 항상 하얀 넥타이와 양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나는 온 이유가 우리 할아버지 때 김일성 때 그 러시아와의 관계로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망가 패치에서 준비한 다음 사진 공개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네. 의자 보고 기겁한 경호원입니다. 이거 봤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의자 보고 기겁한 경호원. 진짜 살 떨리네 사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저 공중에 떠 있네. 디자인이 뒤가 없어. 뒷다리.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누르고 있어요. 40kg 되면. 튼튼한지. 윤석열도. 이거 전 세계 이슈되거든요. 뒤로 넘어지면. 근데 저걸 촬영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할 닦는 거예요 지금? 방역 작업을 하는 거죠. 못 풀어. 소독? 저렇게 난리를 펴.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다른 나라 외교장에 그치. 가서 제가 이거 부러지면 진짜 이거 뒷다리도 없는데 저기 지금 아니 아까 경호원분들 보니까 뭐 안전부재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안쓰럽기도 좀 한데 아니 이게 의자 때문에 이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일단 저 의자가 부서져서 김정은이 엉덩방아 치면 경호원이 죽은 목숨이죠. 근데 저게 그 이제 북유럽 가구들의 주요 기술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200kg가 앉아서 저 의자가 끄떡없어요. 근데 북한 경호원들이나 현성월은 북한 내부에서 저런 스타일의 의자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그치. 딱 보면 언제 봐.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는 의자가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 위원장 동무가 140kg가 넘는데 앉으면 이거 부서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창피하죠 이거.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성월도 죽은 목숨, 경호원도 죽은 목숨이라 의자를 바로 바꾼 걸로 보이고 근데 사실은 안전한 의자인데 두 번째는 저걸 막 닦잖아요. 근데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새 의자를 갖다 공수했는데 이건 북한이 공수한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사실 저게 그 러시아 경호원들이 의아하게 쳐다보잖아요.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지금 앉아서. 근데 사실 이전에 김정일 때도 이제 간부들하고 악수하고 뒷짐을 딱 쳐요. 그럼 경호원이 뒤에 와서 알코올솜으로 손을 닦아줍니다.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서 뭘 하는지 뭐 옷매무시를 바로 잡나. 근데 우리는 뒤에 서서 보잖아요. 야, 저 인민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인민들이 손을 잡은 거를 알코올로 닦는 거 보고 우리가 약간 충격을 먹었댔는데 저건 충격 정도가 아니고 의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 어쨌든 지르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저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저희 푸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푸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게 하얀 그게 화학 처리한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독극물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건데 그걸 몇 번을 닦잖아요. 근데 그게
푸틴이 KGB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 자기 반대파들을 그 노비총이라는 살해 닿기만 해도 죽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야 그거 좀 잘 닦아놓으라. 내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닦고 보고 현송어리까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다는 거는 그만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아니 남조선 동무들이 아주 그냥 나를 겁쟁이로 알고 있구만 그래. 겁쟁이. No. 이봐. 그러면 내가 겁쟁이가 아니란 거를 이 자리에서 제 전용 의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망과 제작진 동무들 내 전용 의자 가지고 오라고. 야, 별게 다 있네. 뭐야? 진짜 갖고 왔어. 다리. 똑같은 의자잖아. 바로 이겁니다. 아, 나 이런 의자 안 앉아. 이거 빼라. 네, 빼라. 이제부터 이걸로 앉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의자입니다. 아니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부서졌구나. 우리 거랑? 부서졌어. 아니 똑같긴 뭐가 똑같습니까? 뭐? 여기 이름 들어가자 의자. 짭정은. 여기 딱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의자 저 의자 다 앉아봐도 이 이만갑 의자가 가장 짱짱하고 안전합니다. 내 요것만 이제 딱 들고 다니면은 암살 위험도 아무것도 없고 푸틴 형님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기. 다리가 4개. 그렇지. 되게 영화 촬영 현장 가면 감독하고 주연 배우들 앉는 의자. 맞아. 아 이제 편하구만. 의자까지의 해프닝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암살을 걱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일정 내내 1호 열차에서 잠을 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숙소를 준비했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나는 1호 열차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고집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 나 러시아에 간다 나 푸틴에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천천히 가니까 유성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 나 러시아 간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와 달리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가불이 바뀌었잖아요. 푸틴 너도 좀 기다려봐라. 천천히 간다. 이거 천천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거 좀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4년 5개월 만에 처음 해외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푸틴이 그렇게 아꼈던 자기 오른팔 프리고진도 뭐 이 의문사를 시켰지 않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역대 다른 나라 정상들 가운데서도 상대국을 못 믿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묵으려고 했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이랑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미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항공모함에서 쐈어. 나는 너희 나라 호텔 못 믿겠다. 나는 미 항공모함에서 자겠다. 진짜. 아니, 고 박사님, 이게 열차에서 자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열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서 기다리려면 지선 같은 데 뽑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차 지나갈 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른 기차가. 그런데도 푸틴이 굳이 자기 방에 와서 자라고 자기 별장에서 자라 그러는 대로 그랬다는 건 기본적으로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솔직히 못 믿겠어. 당신 KGB잖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뭐 어떻게 아는데 이게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정은 하노이 그 회담 때는 기차에서 앉은 것 같은데. 그럼요. 싱가포르 호텔에서 그 당시엔 잤고 비행기도 저 시진핑이 내준 중국 민항 소속 그 전용기를 타고 가서 회담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입장에서 몇 가지 좀 경호 문제나 의전 문제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가능성. 저는 그거 컸다고 봐요.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북한이 결탁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공격하기로 한 건데 러시아에게 총탄을 지금 그걸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의 그 혈기왕성한 지금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프리고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한창 아마 경호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항공으로 가는 거는 벌써 X표가 쳐졌겠죠. 그리고 숙소 문제나 이런 것도 러시아의 호텔에서 묵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김정은의 또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정보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용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나가는 이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 아마 열차 숙박 이걸 강행한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자 망갑 패치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얘기의 그 뒷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부터 재밌는 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예. 자 대단합니다. 자 5박 6일 내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김정은의 행보. 자 그 첫 번째 간 곳 어디냐? 이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었듯이 김정은의 행보를 알기 위해선 김정은의 열차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정은의 5박 6일 러시아 방문 루트. 러시아 방문 루트. 특별히 철로를 좀 따라가 보자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짠!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럼 바로 이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향한 곳은 출발합니다. 뿌뿌! 오 빨리 갔다. 자, 여기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이거든요. 국경을 지나자마자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어느 역에 정차를 합니다. 이번 역은 하산역입니다. 하산역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 하산역에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여기까지 마중 나와서 김정은을 성대히 영접합니다. 김정은의 첫 번째 행선지는 바로 러시아의 하산역입니다. 아니 지난번 방러 때도 이 하산역에 머무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항상 러시아 갈 때마다 이 하산역에 머무는 이유가 있나요? 러시아 열차 궤도 넓이하고 북한 궤도 넓이하고 다릅니다. 10cm가 러시아가 광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탈린 때 약간 외부 서방에서 친다고 생각을 해서 철길을 표준궤에서 넓혔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 들어올 때 기차로 직접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거 발통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핫산에 가보면 저도 저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가면 핫산역에 내려서 핫산역에서 발통을 모두 다 밀어냅니다. 기계가 쭉 밀어내면 다른 기계가 쭉 들어와서 발통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묵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그 길로 러시아를 갔고 김정일이도 글로 갔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나라는 오직 북한밖에 없으니까 러시아가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쉴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러시아가 박물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 이렇게 산장처럼 지어놨네요. 네. 저기도 조선. 일명 러시아 사람들은 저기를 김일성 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대북 정보하시는 분들이 과거 같으면은 비밀리에 이제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핫산역의 역무원이나 역장들을 현지에서 사전에 공을 많이 들여놓습니다. 이번에는 고맙게도 영접을 나갔던 천연자원부 장관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론도 이제 쉽게 아 핫산 들어갔구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야, 지도층에서도 그 수많은 스파이들이 못하는 걸 SNS. 새벽에 열차 들어오는 걸 이렇게 찍고 뭐 김정은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아마 보좌관이 찍었겠죠. 대박이다.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 야 조회수 잘 나오니까. 최고네요. 예. 많이 넣 자, 그래서 김정은의 전용 열차 다음 행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산역에서 이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출발합니다. 바퀴를 교체했어요. 찌뽀뽀 가는데 교차로가 나와요. 우스리스크역에서 많이들 예상하기로는 이 교차로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행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우회전하지 않고 기차가 계속해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향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13일 오후 1시 평양에서 2,700km 떨어진 곳입니다. 2,700km 떨어진 곳입니다. 보스토치 우주기지까지 먼 거리에 이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갑니다. 이곳에서 4년 5개월 만에 김정은이 누구를 만났느냐? 이곳에 내렸더니 누가 있었느냐? 바로 푸틴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푸틴 형님. 야 천하의 푸틴이. 그
급했구나. 푸틴. 푸틴 마중 처음 봅니다. 우와. 와, 이거 대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스토츠누이 우주 발사장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역사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와 푸틴 동지의 두터운 친분과 각별한 우애 속에 불패의 전후 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더욱더 승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인기가 북한 여성들이 또 최고예요. 그래요? 네. 왜네? 저는 초등학교 때 2000년도에 푸틴 김정일 만남을 봤었는데요. 그때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푸틴이?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뭐 없어요. 외국인을 많이 뭐 영화에서 많이 봐, 어디서 많이 봐. 그리고 러시아 영화를 인터넷으로 봐. 많이 보게 되고 그치. 또 러시아 영화를 통해서 잘생긴 사람을 봤는데 대통령도 잘생겼어요. 야. 또 푸틴이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모습도 또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광팬이에요. 다들 여성들이 다 쓰러져요. 조용만 막 쓰러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푸틴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그대로잖아요. 뭔가 외모, 핏 이런 게. 그래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푸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첩이지. 거의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친한 나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고 그 북한 사람들이 야, 저 큰 러시아를 독재한다는 거는 저거 완전 얼마나 대단해요. 아버지 대에 하고 정은 다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책도 나왔고요. 노래도 나와요. 노래? 신선용을 푸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찬송가가 북한에서 나왔다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거의 찬송가예요 이게. 푸틴 노래를 한다고? 네.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사이 두고 펼쳐진 두 나라. 맞아. 저희 우리가 북한 노래 모른다고 사기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장군님이 신났어. 나는 친선에서 와, 재밌다. 푸틴 좋다. 아 이때 잘생겼다고 난리 났었다니까. 아, 이게 푸틴이 그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네, 환영곡. 지금은 푸틴 김정은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갔을 때 은으로. 오. 근데 워낙 푸틴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저 노래가 환영곡인데도 계속 이어가면서 불러지는 거죠. 아니 이거를 우리는 학교 때 독보 시간에 이거를 초중고 대학교가 다 배웠어요. 그때 우리 장모님도 맞아. 위원장 동지도 저랑 뭐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때 이 노래 배웠을 것 같은데 한 곡 좀 뽑아 보시라요. 알고 푸틴 형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노래가 생각나는구만. 좋습니다. 노래가 생각나는구만. 이거 일어나서 이야 정sem이 대단하네. 분위기는 파바로티야. 분위기는 파바로티네. 와, 멋있다. 한 곡 좀 뽑아보겠습니다. 네? 두만강 사이 두고 잘한다. 펼쳐진 두 나라 오가는 친선의 정 왔어? 깊고도 뜨겁다 김정일 푸틴 잘한다. 푸틴 김정일 화물러네. 김정일 푸틴 푸틴 김정일 왜 장군님 목소리로 하네. 이걸 어떻게 야 잘한다. 아 이거를 좀 편곡을 해봤습니다. 잘한다.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백두 혈통이라 똑같은 노래를 다르게 부르네. 야. R&B를 편곡을 해서. 네, 살짝 편곡. 진짜 잘하네. 북한에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 부를 만큼 대단한 인물로 알려진 푸틴인데 이 푸틴이 이제 그 김정은을 그렇게
그 환대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이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을 보면서 이 푸틴의 조금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푸틴의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요, 지각대장이에요. 지각대장. 엄청난 지각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미리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푸틴이 KGB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 KGB 요원이었을 당시에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대편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그 사람이 안 오지? 야, 그래서 연애 고수. 연애 고수요. 밀당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된대요. 기다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가 정상이 그럼 큰일 나요. 외교 결례예요, 이거는요. 너무 신뢰 같은. 왜냐면 칼같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뭐 1분, 2분 이 정도도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틴은 의도적으로 상대편 이제 길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뭐 교황도 기다렸고, 교황도 기다렸고, 심지어 교황을 기다리게 했다고. 교황을 기다리게 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기다리게 했어요. 어머. 아이고야. 그리고 도덕적이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기다리게 만들었게요? 총리, 메르켈 총리. 한 시간 이렇게 너무 늦었군. 2014년 정상회담에는 푸틴이 무려 4시간 15분 기다리고. 야, 그거 나오네. 대박이다. 가이죠 그러면. 이야. 4시간 15분이면 친 거야. 다음 날 회담한 거예요. 어머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기를 죽이기 위해서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회담장에서 개 풀었어요. 어머. 이거는 근데 이번에 거네. 푸틴이 30분을 먼저 와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증이죠. 사실. 아니 이거는 한타임.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그런 상대 인간이 정상이 그냥 돌아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메리켈은 기다렸던 거고. 기다렸어. 트럼프랑은 어떻게 했노? 트럼프와는 재밌어요. 트럼프랑은 어때? 기싸움이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푸틴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 네. 트럼프는 더 지각을 한 거야. 야, 고수야 또. 대박이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야 정말. 자,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은 만납니다. 네, 만나는데 이게 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갑자기 만나면 합니다. 이건 또 의미를 두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은 어디서 만나느냐? 푸틴과 김정은은 무려 우주 관련 기지에서 만납니다. 기지에서.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5월 달, 8월 달에 정찰 위성 쏜다고 그렇게 공언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죠. 더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발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을 이 북한 기술자들한테 맡겨서 이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테고 아마도 힌트는 한국이 러시아 위성 기술을 가지고 그 벽을 넘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돌아가서 이번에 우주센터에서 자기가 본 거 보고 북한에 우주센터 만들자고 그럴까 봐 지금 겁나요. 무슨 돈이 들더라도 거기다 우주센터 만들.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가 러시아의 자랑이에요. 자존심 그 자체예요. 네네. 여기가 나로 우주센터 있죠, 우리. 110배예요, 규모가. 10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주요한 해외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거기서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조춘영 그 북한의 탄약과 실탄 담당하는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서로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희한테 줄 수가 있다.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 탄약을 줄 수 있다. 러시아에선 뭐 줄 수 있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주기지 아니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여기 기술 아니니? 라고 서로 상징을 교환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우주 관련한 거는 정말 이거는 외교와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서 딜을 통해서 이렇게 돈 계산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당근처럼 한 줄게 우주다오 이거는 양국 관계가 지금 벼랑에 몰린 건 확실한 것 같은 게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관계가 좋습니다만 이 로켓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자기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이게 기술인데 맞네. 이 기술을 과연 그렇게 쉽게 이전해 줄 것이냐 이거 참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우주 기술은 냉전 이후로도 뭐 세계 최고 최고죠.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달에다 보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주로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는 사실은 그 러시아하고 서방의 제국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성이 돌다 보면 결국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달려 있어 동체에. 그 엔진을 갖다가 러시아가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러시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철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이 지켜지게 되면 이제 우주정거장이 지금 지상으로 좀 추락할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좀 발달한 우주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유리 가가린이고 심지어는요 올해 4월에 이 세계 최초로 CG가 아니니까 우주에서 촬영한 영화가 러시아에서 개봉이 되기도 했어요. 대박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러시아 영화 도전입니다. 아니 이게 CG가 아니고 진짜 같다고요? 네, 우주에서 촬영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와 우주. 와 신기하다. Tom, I need the people down on Earth to know that I'm starting the operation. 무중력 상태가 실제로 이제 보여지죠. 와 신기하다 진짜. 이게 CG가 아니라 실사죠, 실사. 실사? 이 러시아의 배우하고 감독이요 고도 400km 상공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열 이틀 동안 이제 머물면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사실 이 영화 이전에 헐리우드 스타인 톰 크루즈가 우주에서 촬영을 계획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톰 크루즈보다 먼저 할리우드의 기술보다 먼저 러시아에서 영화를 실제로 우주에서 찍게 된 거죠. 이렇게 영화의 촬영에까지 그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이제 선보이게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정말로 탐이 나겠죠. 네. 그래서 회담 전 우주 기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졌더라고 하고요.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의 우주에 대한 진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멋진 대통령과 함께 운반 로켓 조립 및 시험 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러시아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셨습니다. 아 신남이 보인다. 오. 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이렇게 했다고. 야 진심이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인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이게 뭐 하여간 이거 쏟아고 이대로 열공로. 참. 아니 진짜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제 현장 학습 같은 학생 같이 질문하고. 질문을 막 하고 이제 호기심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식구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 사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손도 들고 질문도 하는 학생들한테 눈이 가거든요. 그쵸. 뒤에서 자는 사람들은 사실 학기가 끝나도 이름이 안 남아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이 한 것처럼 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나 진짜 관심 많아. 그리고 나 좀 줘. 진심이다. 진심이야 정말. 이런 걸 어필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그건 뭐냐면은 어필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한다 해도 결국은 기말에 A+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과연 푸틴의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우주 기술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움직였을까라는 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외교적인 어떤 방법에서는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 알려줘야 이 협상에서 유리한 건데 너무 드러내니까. 아니 고영환 박사님 어땠어요? 김정은의 체험 학습. 김정은이가 이제 12년 동안 정권 잡고 한 게 이제 핵과 미사일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인데 거기 전력을 다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먼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푸틴이 그잖아 스페셜리스트라고 전문가라고 아주 기분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5월하고 8월 달에 정찰 위성이라는 걸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 원인을 보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지 실제로 이놈들이 거짓말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고 정말 이게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그냥 여기에 그냥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를 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좀 철랑대고 그러는 거 아닌가? 화염이 뭐 이렇게 나갑니까? 화염이 이렇게 나가든가 이렇게 나가지 둘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건데 그걸 보면 이게 참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북한 사실상 핵을 가졌어요 지금. 안 들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곳입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우주 기술도 받고 거기다 위성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활용 점점 찝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솔직히 이제 ICBM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8호 개발을 성공했어요. 화성 18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LA까지가 9,500km고 뉴욕이 11,000km니까 이론적으로는 쏘면 뉴욕까지 가요. 전역이 사정권. 전역이 사정권이에요. 세계가 근데 그러니까 봐봐요.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력이 확보되고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 계산만 잘하면은 이건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요 위에 뭘 치느냐가 문제거든요. 위성을 실으면은 올라가서 위성만 궤도에 톡 이제 올려놓고 떨어지면 돼요. 근데 요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다 핵탄두를 실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끝에 실은 핵탄두가 올라갔어요 우주까지요. 이제 미사일은 떨어지고 얘도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영화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어마어마한 마찰력을 받거든요. 대부분 타버려요. 요것만 안 타게 하는 기술을 북한이 갖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나이트메어가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로 혹시라도 이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 이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위성으로 위장해가지고 뭐 탄두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는 것과 함께 사실은 더 궁금해하는 거는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소련이 갖고 있던 미국을 핵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계획들, 기술들, 전략들 그 부분을 아마 배우고 싶을 거예요. 지금 북한은 ICBM 미국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다.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만 재진입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워싱턴과 뉴욕과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동서부를 다 몇 개 주요 도시를 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실제로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 옛날에 그 자료 좀 보여줄 수 없겠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네. 합체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우 지도자가 만난 거죠.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건 전략 이런 것들은 동맹국한테도 안 주거든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놈의 그 미사일 사거리 좀 연장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겨우 했는데 이런 걸 줄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요번에 간 건 사실 인공위성 기술인데 이걸 하게 되면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핵발사. 그러니까 먼저 때리는 것이 가능해야 하고 눈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드론 운영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잠수함 있죠. 김정은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잠수함 전력에 핵 잠수함화를 선언했는데 그걸 때리려면 미국을 때리려면 사실은 이게 막 디젤 엔진 갖고는 안 되거든요. 원자력 엔진이 되는데 그걸 줄까? 왜냐하면 그걸 주는 순간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이거 뭐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일종의 엄포인 것 같아요. 니들 계속 우리가 쪼이잖아. 그럼 우리 여기까지 갈 수 있어. 라는 약간 엄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포탄, 당장 줄 수 있는 현찰을 내줬고 러시아는 약속어음을 끊어줬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사실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지금 어떤 수준인가 하면 용산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을 주면 북한 미사일에 눈과 귀가 달리는 거예요. 정확도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정확도가 가해지면 사실은 눈과 귀를 가지고 미국의 어느 지점을 정확히 정찰 위성이 지적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가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도 이런 거는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핵 잠수함에 원자로를 설계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정찰 위성 글로나스라는 것을 사용하게끔 하든가 위성을 준다든가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혼나봐. 우리가 지원을 줄 수 있으면 거기서 병사들이 싸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푸틴도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라 그 사람 통치한 지가 20-30년이 넘어요. 총리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둘이서 아마 치열한 머리 싸움, 두뇌 싸움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 됐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의 만남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만갑식으로 재해석해 봅니다.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의 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악의 무리들. 악의 무리가 누구요?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Есть пословица: одежда хороша, новая, а друг старый. А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Эти народные мудро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именимы к соврем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두 사람이 대화 보니까 친구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절실하게 우정을 발표하는 듯한 예친구인데 자, 이 발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정은이 그 구애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푸틴도 북한의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긴 합니다만 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역시 김정은이 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만찬장에서 사실은 푸틴이 한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거든요. 푸틴이 이런 말 하잖아요. 러시아의 옛날 속담이 있다. 새로운 두 친구보다 중국, 미국보다 옛날 친구 한 명이 낫다. 그때 돌아와라. А у нас в народе говорят: старый друг лучше нового. 예리해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예요. 맞네. 근데 그거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은 그거 애써 무시하고 굉장히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이죠. 맞아. 악의 무리들을 찌르는 정의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각종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단독 회담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통역이 끼었기 때문에 뭐 한 통역 반 날아가 버리면 한 15분 정도의 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양측이 원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포탄 달라. 김정은은 그럼 우주 기술이랑 전투기 기술 달라. 이거인데 이거는 북한이 여전히 의리라는 걸. 왜냐면 포탄은 지금 바로 줄 수가 있어요. 창고 열어라, 갖다 배달해라. 되지 않습니까? 우주 기술은요, 한 20-3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전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김정은은 최대한 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생각해요.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이 나눈 정확한 내용, 두 사람 당사자 이외에는 통역사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통역사들도 입이 굉장히 간지러울 것 같아요. 뉴스 보다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엉뚱한 이제 막 헛소리야. 기사들이 나올 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통역 내용을 발설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소리. 그렇다고 해서 이 통역 내용을 발설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소리. 그러니까 통역하기 전에 각서를 써요. 여기서 이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은 가족, 친척, 부모, 형제 그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아. 발설하는 경우에 당과 수령님 앞에 책임진다. 오.
이거는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를 내가 아는 거잖아요. 네. 이 통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벼슬 자르기도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갑니다. 저는 이 푸틴 옆에 있는 통역사를 좀 눈여겨봤거든요. 김정은 옆에 있는 통역사는 굉장히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푸틴 옆에 있는 통역사는 메모장은 쥐고 있는데 상당히 무성의하게 적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다가 듣고 있는 말 러시아어로 통역해주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좀 성의 없다. 성의 없다. 통역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좀 이런 걸 좀 봤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Спасибо, что нас связали, пригласили нас и тепло приняли. Я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наш новый космодром, который мы... 새로운 우주 기지입니다.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붙은 통역은 정말 전문 통역 같이 보여요. 근데 푸틴 옆에 붙은 그 통역은 전문 통역 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했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했던 그냥 인력이에요. 단지 러시아어와 우리말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차출이 된 비전문 통역이거든요. 너무 성의 대충할 수밖에 없어요. 어학 연수를 다녀온 사람한테 이제 통역을 맡긴 거죠, 한마디. 김정은은 회담 이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까지 갔어요. 여기서 정상회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먼 거리 이동해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갑니다. 여기는 예전 이 소련의 어떤 군수 산업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전투기를 비롯한 민간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러시아의 생산 기지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김정은이 원하는 건 전투기예요. 전투기. 영상을 보시면 김정은 눈이 막 휙휙휙 돌아갑니다. 저희 수호이기예요, 최신형. 수호이 아마 수호이가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기성원 하죠. 야, 저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우와, 직접 탔어? 야, 옛날 재고폭탄 주고 이거 다 받아보고 싶은 분 진짜. 우리 놀이동산 온 것처럼 해맑게 아이처럼 해맑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저렇게 신이 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항공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주 항공. 북한 공군에 있어서 사실 수건이에요. 최신 전투기를 갖는 거. 우리가 뭐 F-35라든가 F-22 랩터라든가 이런 그 첨단 전력 F-16, F-15K만 해도 뭐 북한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말하자면 전투기는 전투기인데 눈먼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4세대 이전. 전투기라는 게 옛날에 프로펠러부터 이제 제트 엔진이 달리면서 뭐 2세대라 부르고 미사일 레이더가 붙고 거기에 또 스텔스 기능이 붙어서 제대로 되면 이제 5세대로 넘어오는데 우린 다 5세대로 넘어왔는데 북한은 아직도 4세대, 3세대 뭐 옛날 거 쓰잖아요. 같이 하늘에 떠도 우리는 벌써 저쪽을 뭐 몇백 킬로미터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저기는 가까이 와야 보이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수호이 35를 꼭 갖고 싶다. 이 5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사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1000개의 목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이 항공 조종사.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4세대, 5세대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뭐 한 7대 3 정도냐, 6대 4 정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4세대와 5세대의 차이는 10대 0이라고 보면 된다. 게임이 안 되죠. 올라가면 한 대도 격치 못 치.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맞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북한은 4세대 전투기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지금 2세대 내지 2.8세대 전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전쟁은 공중전이 다 전쟁 초기에 전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 전력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가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북한은 뭐 다시 역전할 힘이 없는 거죠.
북한 공국이 다 합쳐 810대라고 하는데 제일 최신형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간 미그 29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미그 29하고 또 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그 29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온 거예요. 북한제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어요. 아, 깡통 모델이구나.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 옛날 삑삑삑삑 돌아가는 거 그게 미그 29인데 러시아가 정비를 안 해주고 러시아가 전투기를 새 걸 주지 않으니까 한 대가 못 쓰게 지면 거기 거를 뜯어서 갖다 쓰기 시작을 해요. 한 대 아웃, 두 대 아웃, 세 대 아웃, 네 아웃. 지금 한 27, 8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전투기는 베트남 전쟁 때 쓰던 전투기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미그 19, 21이라는 게. 지금 35도 러시아가 안 줬어요. 30도 안 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격용 무기를 주면 한국을 치고 그러면 한국을 친다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요. 그럼요. 근데 동부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나라는 성심성의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러시아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꿀일 열도 4개서 문제가 싸우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키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너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나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 근데 김정은은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여기저기 정말 놀이기구가 나일처럼 갔잖아요. 그나마 러시아 측에서는 뭐라고 할까 아주 그 긍정적인 메시지 보냈어요. 그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 했거든요. 항공기 제작 기술은 지원할 수가 있다. 응원을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 줄 수도 없고 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수호이 57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요. 왜요? 수호이 35 같은 경우에는 우리 F-22 랩터로 제압이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수호이 57 같은 경우는 100% 스텔스기거든요. 못 잡아요. 주면 끝이에요.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갑니까? 다음 역은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역입니다. 이제 가는 거야? 드디어 블라디보스토크역으로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행하는데요. 자,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아르티움 1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일로 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 맞나요, 친구? 지난번 김정은을 만났던 그 사람. 열병식에 왔던. 맞아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른바 김정은의 가이드 역할을 한 건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 이틀간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쇼이구와의 일정도. Две кассеты по 6 ракет. Да, поворачивается. И каждая ракета... 군침이 돌겠네요. 군침이 돌아요. 자, 5박 6일 이제 그 여행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참 일관성 있네요. 우주기지부터 전투기 공장까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크레비체 군 비행장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박러가 무기를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된 거다. 이걸 완벽하게 보여준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크레비체 군 비행장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각종 최신형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종합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군사용 최첨단 그 항공기들에 거기서 이제 특히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뭐 항공기도 있지만 그 미사일이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러시아어로는 단검이란 뜻이래요. 킨잘이. 근데 이게 마하 10입니다, 속도가. 극초음속. 극초음속이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가지 핵탄두가 다 장착 가능합니다. 일반 탄두하고 핵탄두가 핵탄두까지?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관심을 피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하 10이잖아요. 음속의 10배. 딱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마하 10이면은 평양에서 만약 흰자를 쐈어요. 서울에 얼마 후에 도착해요? 몇 킬로지? 극초음속이니까 1초에 3,400m. 그러니까 1초에 3.4km. 30초 걸려. 30초 걸려. 30초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평양에서 오면 30초. 진짜 30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막아야 돼. 북한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표해 준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근데 너무 부지런히 다닌다. 그러니까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하루도 지금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종착지가 어디냐. 드디어 김정은의 전원열차가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일 저녁에 평양역에 도착하면서 김정은의 4년 만에 러시아 마실은 끝이 납니다. 흠모에 불타는 심장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환호성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번 북러 정상회담 김정은과 푸틴 둘 다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국제사회에다 아주 공표하듯이 이제 보여준 만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만에 하나 이제 러시아의 과학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남북 간의 긴장감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물밑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기밀이나 군사 기술을 주면 바로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김정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식량을 러시아가 주겠다. 그랬더니 북한의 답변. 올해의 농사가 잘 돼서 엄마. 우리가 식량이 필요 없다. 농사가 잘 됐다라는 명분으로 식량 지원을 거절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북한이 올해 식량 생산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굶어 죽는 인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엄마. 러시아 기술 달라.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실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국민이 굶어 죽고 있는데 원래 국어를 해서라도 먹여 살리는 게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 자존심 살리면서 비행기만 달라. 이건 너무 비행기가 지켜주나? 국민이 지켜주지? 미친 거 아니야? 그 지금 뭐 러시아가 그 우주 기술이라든지 전투기 기술을 북한에 주네 마네 하는데 못 줘요 이걸요. 미국도 우방 국가한테 기술 안 넘겨줍니다. 러시아도 기술을 첨단 기술을 우방한테 안 넘겨줘요. 만약에 넘겨주면은 이게 명분이 뭐냐면 포탄 받는 거잖아요. 포탄 받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된단 말이고 대놓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한 거잖아요. 국제사회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도 대놓고 미국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포탄을 또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점점 장기화가 돼요.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못 넘겨줘요. 푸틴도 적절한 시기에 방북을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중국 시진핑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을 텐데 푸틴 형님 만나고 왔는데 찐핑 형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클 거고 이 와중에 시진핑 형님이 또 서울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무슨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 거고 또 미국도 사실 이번에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집속탄 달린 에이테킴스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하바롭스크니 이런 데를 열차로 누비면서 아마 생각이 좀 많았을 겁니다. 열차 안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북한이 친하게 지내는 게 불쾌한 거예요.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덕수 총리랑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한국이랑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우리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거를 2달 전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들었는데 러시아 우리나라도 신냉전으로 가게 두지는 않는다. 이게 마냥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지금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요. 지금 전투기, 인공위성 이런 걸 만약에 북한이 갖게 된다면 그게 확률이 0.00이라도 해도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 어떤 음악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해봤어요. 노래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아, 친구 화군다. 한 명. 화과. 예, 친구 한 명이 없는 것이 얼마나 best friend. 이 국제 사회 속에서도 또 우리들의 어떤 잘 지내야 성장기 돼. 과정 속에서도 네. 상처가 되는가.